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자 해외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부실한 재정 상태를 주목했습니다. 그리스의 부채 규모가 GDP의 1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나자 투자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 국채를 신뢰하지 않았고 자금을 대거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그리스는 결국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고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로 구성된 트로이카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등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폈습니다.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의 임금 수준은 민간 부문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스의 산업도 관광업과 해운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 구조와 더불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대외 경쟁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선거를 위해 과도한 복지 정책과 지출을 남발하며 국가 부채를 급격히 늘렸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리스는 경제력이 더 강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비슷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낮은 비용으로 막대한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체 통화를 포기하면서 그리스는 더 이상 환율 정책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경제 상황에 맞게 통화량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인구 구조를 살피면 유럽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23%에 달하며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이 줄어들어 정부의 수입이 감소합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연금, 의료비, 노인 복지시설 등 노년층을 위한 사회보장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화폐를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자 자국 통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되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U, ECB, IMF 트로이카의 요구에 따라 강력한 긴축 정책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업이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고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이 정부의 개혁 조치를 결국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국가부도 위기라는 현실적인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만이 그리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혹독한 긴축이 따르더라도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반대는 극심했지만 외부의 강력한 압박과 더불어 국가 부도에 대한 공포가 국민들을 체념하게 만들고 개혁을 수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고 지급액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반발이 있었지만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하고 자본 통제를 통해 국민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연금 축소라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위는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의 연금 개혁은 국민적 합의가 아닌 국제채권단의 강력한 압박과 국가의 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OECD 국가 중에서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근원물 가상승률과 인플레이션, GDP 증가율, 고용 증가율, 주식시장의 성과 등 5가지 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다름 아닌 그리스였습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강국이었습니다. 1913년경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권 이내였으며 프랑스나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탈리아, 스페인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페론주의라는 독특한 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금 확대, 공무원 수증대, 각종 보조금 지급 등으로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늘렸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를 제한 없이 찍어내면서 통화량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결국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막대한 외채 부담으로 이어져 디폴트를 여러 차례 선언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자체 통화 페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통화 가치 하락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부는 빚을 갚지 못해 여러 차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금 조달 불능의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그리스는 자체 통화가 없었고 유로존의 강력한 압력이 작용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다르게 아르헨티나의 인구 구조는 2024년 기준 중위의 연령이 32.5세로 그리스나 한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젊은 편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정치 불안정에 있습니다. 페론주의자들은 임금 인상, 광범위한 사회복지 확대, 산업 국유화 등을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페론주의는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했지만 동시에 반대파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빈곤층을 위한 식량 보조금, 대중교통 요금 보조금 등을 대규모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공무원 수를 과도하게 늘렸습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정부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비효율성을 초래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사는 군부의 잦은 개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선심성 정책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페론주의 정권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광범위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기적인 혜택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와는 달리 구조개혁과 혁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현재도 아르헨티나는 정치 불안과 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가 그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보조금이나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축소해야 하고 연금을 삭감하고 공공부문의 인력 감축과 급여를 삭감해야 했습니다.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여 경쟁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여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과 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확대하여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잦은 단기 집권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인 정책을 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변화를 싫어하고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여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와 많은 것이 다르지만 인구 구조는 유사합니다.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의료비 등의 지출 증대, 국가 부채 증대는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 경쟁력이 높고 고유 통화를 쓰고 있으나 위기시 대다수의 합의로 긴축 정책을 펴기 쉬울 것입니다. 수출 경쟁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또는 개방적인 이민 정책 등 여러 방법이 모색될 수 있으나 거대한 인구 구조의 변화 앞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수는 축소되고 일본과는 달리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으며 초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는 초저소비의 대명사입니다. 또한 고금리와 국가 부채 증가는 시중의 자금을 고갈시켜 더더욱이 내수를 수축시킵니다. 미래 산업의 투자로 AI도 포함되겠지만 특히 바이오 산업은 인구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을 포함한 선진국을 중심으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이오는 두뇌 집약적 산업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매우 높은 수익률을 창출합니다. 이는 자원 빈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입니다. 바이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서 로봇, 센서, AI 알고리즘 등을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투자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충격을 완충할 수는 있지만 완벽한 해결책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인구 구조의 영향으로 긴축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60세 이상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 중에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30대까지의 유권자 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이며 50대 이상 유권자 수만 따지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